이정민과 박서영 부부의 주거 공간은 서울 강남 스카이라인의 정점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였으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외관과 처절하게 대비되는 고독의 성체와 다름없었다. 남편 이정민은 40대 후반 대한민국 건축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설계 회사의 대표로서 그의 이름은 곧 성공과 야망, 그리고 부단한 자기 통제의 상징이었다. 그의 하루는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도면 검토와 해외 투자자들과의 통화로 숨 쉴 틈 없이 채워져 있었으며 가정은 그에게 잠시 들르는 호텔 로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의 목표물을 향해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관심은 습관적인 무관심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겪었던 끔찍한 가난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살았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그 트라우마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이자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행위였다. 그는 막대한 재력과 명예를 쌓는 행위가 곧 가족에 대한 사랑이자 책임이라고 강하게 착각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사업상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세운 견고한 성체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행위라고 굳게 믿었다. 아내에게 사업의 고통을 털어놓지 않은 것은 그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켜주기 위한 고독한 사명감의 발로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그의 흠없는 성공적인 이미지였을 뿐, 아내의 심리적 외로움은 그의 성공의 높이에 비례하여 더욱 깊고 짙어졌다. 그는 고립을 자초하며 내면의 장벽을 견고히 세워나갔다. 아내 박서영은 40대 초반, 젊은 시절 촉망받던 조각가였으나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접고 이정민의 성공을 위한 헌신적인 조력자이자 완벽한 현모양처의 역할에 자신을 가두었다. 15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손은 조각칼 대신 가계부와 아이들 양육 서적을 들었으며 그녀의 예술가적 내면은 남편의 빛나는 성공과는 무관하게 서서히 고사해갔다. 그녀의 존재는 이정민의 사회적 지위를 완성하는 훈장처럼 기능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집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며 소외감을 느꼈다.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살았으나 그들의 삶은 영원히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과 같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과 무관심이 지배하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했다. 그녀의 깊은 고독은 점차 끈적한 질투와 의심으로 변모했다. 새벽 2, 3시를 넘겨 귀가하는 남편의 넥타이에서 느껴지는 낯선 향수, 냄새, 주말에도 끊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해외 통화는 그녀의 심장에 불신이라는 독을 주입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감정을 읽으려 하지 않는 이정민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에게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이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졌으며 그의 부재는 외도라는 증거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기만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외투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를 반복했고 이는 그녀의 남은 자존감마저 갉아먹는 비참한 자기 파괴였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 신화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파괴적인 상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녀의 분노는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버렸는데 당신은 나의 희생을 무시하고 나를 버렸다는 처절한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정적인 파국은 박서영이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호텔 영수증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방 출장 명목으로 집을 비운 날 그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새벽까지 회의실이 아닌 스위트룸을 이용했다는 명백한 기록이었다. 영수증에 찍힌 새벽 3시 47분이라는 퇴실 시간은 그녀의 이성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렸고 수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절망이 격렬하게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정민이 새벽에 귀가했을 때 그는 현관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과 함께 박서영의 히스테릭한 울부짖음을 마주해야 했다. 박서영은 영수증을 갈갈이 찢어 그의 얼굴에 던지며 그것이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공에 민낯이자 자신을 사랑한 적 없는 기만적인 행위이며
자신은 그의 성공을 위한 전시품이었을 뿐이라는 통렬한 절규를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아끼던 해외 건축 잡지 표지를 손톱으로 긁어찢었고 거실 중앙에 있던 그의 최신 건축 모형을 발로 차 산산조각 냈다. 파편들이 고급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그들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이르렀음을 상징했다. 이정민은 예상치 못한 아내의 격렬한 반응과 파괴적인 행동에 당황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는커녕 아내가 자신의 사업적 고통을 알지 못하며 집안일만 하는 아내의 의심과 히스테리가 자신을 더 숨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소리쳤다. 그의 방어적인 외침은 사실상 그의 모든 치부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반격은 박서영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고 그녀는 더 이상 그와의 대화가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박서영은 그날 밤 모든 침실 가구의 배치를 바꾸고 이정민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굳건한 심리적, 물리적 장벽을 세웠다. 그녀는 침실 문 앞에 자신의 트렁크와 함께 15년간 그가 선물했던 모든 명품 가방과 보석류를 던져놓았다. 그 물건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가 아닌 이정민의 무관심을 은폐하려 했던 차가운 뇌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정민에게 이혼 서류 대신 2달간의 강제적인 시험 별거와 부부 심리 상담 일정표가 적힌 A 사용지를 건넸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법적 절차 대신 상담실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그녀의 이 명령은 이정민의 삶에 내려진 첫 번째 진정한 인간적인 명령이었고 그는 자신의 성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정민은 굴욕감과 함께 자신의 명성과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아내의 단호한 태도와 무엇보다 부모의 싸움에 지쳐 침묵하는 아이들의 냉담한 눈빛 앞에서 그는 결국 상담실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심리 상담실은 그의 화려한 사무실과 달리 벽시계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텅 빈 공간이었고 전문 상담가는 냉정하게 두 사람의 15년 결혼 생활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기 시작했다. 초기 상담에서 이정민은 자신의 결백과 사회적 성공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가장 역할을 수행했고 아내에게 경제적인 불편함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헌신을 역설하려 했다. 그러나 상담사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며 그의 성공은 아내에게 훈장이 아니라 그의 부재와 무관심을 증명하는 차가운 대리물이었고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높이가 곧 아내와의 심리적 거리임을 지적하며 그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박서영 역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남편의 방임에 상처받은 피해자였지만 상담사는 그녀의 분노와 의심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특히 그녀가 조각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의존하려 했던 나약함에 대한 비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상담사는 그녀의 미완성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그녀가 왜 남편에게서 채워야 할 결핍을 자신의 예술적 자아를 통해 스스로 채우려 하지 않았는지 질문했다. 이는 그녀가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불행으로 인식하며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구속하려 했음을 시사했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 뒤에 숨겨진 깊은 공포와 결핍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박서영은 자신이 조각가로서의 삶을 포기한 후 오직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 했으며 남편의 무관심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 같았다는 고백을 이어갔다. 그녀의 삶이 남편의 스케줄에 종속되었고 자신의 감정은 항상 후순위였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을 토로했다. 이정민은 아내의 눈물과 고통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성공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상담사는 이정민에게 호텔 영수증에 얽힌 진실을 강요했다. 그는 처음에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사업 기밀이라며 입을 닫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위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아내에게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박서영이 그에게 진실이 아니라면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이정민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너졌다. 아내의 단호한 최후 통첩은 그의 내면을 흔들어 놓았고 그는 자신의 성공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에 굴복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텔 스위트룸은 외도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려 라이벌 회사로부터의 흡수 합병을 막기 위해 극비리에 해외 투자자와 협상했던 최후의 보루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2년간 막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아내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비웃을까봐 혹은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성공이 무너지는 것을 아내가 보게 될까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내에게 영원히 흠없는 성공한 남편으로 남아있고 싶었고 그녀가 실망할까봐 자신의 나약함, 공포, 이 모든 것을 숨겼음을 인정했다. 이정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다. 그의 고백은 냉철한 CEO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한 인간의 나약함과 절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진실은 박서영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녀가 느꼈던 배신감은 외도가 아니라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동반자로서 배제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의심이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불행에만 몰두했던 그녀의 이기심이 이 모든 파국을 증폭시켰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절망했다. 진실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굳게 닫혔던 고독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박서영은 더 이상 이정민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남편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조각칼을 잡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두려움을 남편에게 투영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들이 싸워야 했던 것은 서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공포와 결핍이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서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상대방의 가장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실질적인 행위여야 했다. 이정민의 서약은 파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던 과거를 청산하고 당장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동료에게 넘기고 더 이상 워커홀릭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매일 저녁 6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퇴근하고 주말에는 휴대폰을 끄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을 박서영의 개인 조각 작업실로 전면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박서영이 다시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사랑이자 보상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내와 공유하는 것이 고독한 성공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박서영 역시 서약했다. 그녀는 이정민의 사업 실패에 대한 모든 원망을 거두고 남편의 곁에서 그의 두려움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남편을 더 이상 돈 버는 기계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과 고통을 보듬어주는 치유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다시 조각칼을 잡고 15년간 멈춰있던 자신의 예술혼을 되살려내기로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각가 박서영으로서의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내조임을 깨달았다. 2달간의 시험 별거 기간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이사할 집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고집하지 않았고 채광이 좋고 마당이 작게 남아있는 평범한 주택을 선택했다. 그들의 싸움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대신 그들의 진정한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혹독한 시련이 되었다. 이정민은 줄어든 수입만큼 늘어난 가족과의 시간에 만족감을 느꼈고
박서영은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조각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다. 이정민과 박서영은 완벽한 행복이 아닌 서로의 나약함과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동행을 선택했다. 그들의 붕괴되었던 고독의 성체에는 이제 진정한 소통과 이해라는 새로운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파산 직전의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재생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치유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